등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면 고등학교의 그 개념의 나비효과, 문학, 뭐 떠먹는 국어, 문법, 뭐 독해 기술, 비문학,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떠먹는 국어에서 다답 600제 문법인데 이거까지 풀어야 이거 풀고 기출문제 한 400개 정도 풀고 틀린 것만 피드백하면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떠먹는 거 말고 여기 교과서에 문법이 있어요. 고등교과서 문법 이렇게 하는 시리즈가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나비효과 이게를 하더라도 이걸 또 심화돼서 정리를 따로따로 어려운 것들 몇 개 한 3, 40개 되거든. 한 50개 정도 이론 심화시켜서 정리해야 되고, 이거는 독해 기술을 읽던 국정부를 읽던 이 자기가 하는 독해 기술을 마스터하고 터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까지 정시고 여기다 플러스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습서에 나온 하나의 작품들을 이렇게 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전 운문, 고전 산문, 현대 운문, 현대 산문 이렇게 나눈 책으로 보든 18종에 있는 문학교과서 읽는 거 18종에 이제 자습서로 문학작품 설명해 놓은 걸 따로 보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심화까지 돼가지고 1등급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18종에 있는 문학작품들이 여기에는 한 수능에 출제되는 건 안 나오거든요. 삭제하는 게 문제예요. 369에 나온 것도 안 나가고. 근데 고3 때 가가지고 수특과 수한에 나오는 작품을 중심으로 70%. 근데 여기에 나머지, 여기 나오는 게 또 30%가 되는데, 여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에서 한 15% 나오고, 15%는 진짜 살면서 처음 본 지문인데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하고 수시 차이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내신 1학년 거는 해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제 기초 이론이 있어요. 이렇게 기초 이론만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것들이 옛날엔 없다가 이제 나비효과나 아니면 메가북스에서 개념 같은 거 나오니까. 근데 그거에서도 그 내용을 설명하지 그거랑 수능 문제의 연관성을 설명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능 문제 연관성이 뭐가 알아야 될까 이렇게 방향성을 알려주느라고 하는 중이에요. 됐죠? 자, 이 설명 방법을 보면 그 진술 방법이 있어요. 진술 방법이 4가지가 있고, 진술 방법이 4가지. 설명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설명 방법은 또 7가지가 있고. 근데 이 진술 방법 안에 여기에 설명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진술 방법과 설명 방법과 또 수사법이 있어요. 수사법. 수사법 안에 여기에 뭐 비교 대조도 수사법 안에 있고, 묘사인과 과정, 뭐 과정하고 인과하고 서사 이렇게 3가지는 동태적 방법으로 시간이 흘러야 돼요. 됐죠? 이 과정이라는 것은 화살표로 표시해. 국어 시험지 안에서 라면 끓이는 과정처럼. 인과관계는 시험 볼 때 제일 이게 키예요. P면 Q이다 그러면 이게 선행하고 Q가 시간상으로 이거 Q이면 P이다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꿔서 시험 문제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사는 소설도 서사라고 해요. 서사, 서정 이렇게 할 때. 근데 이게 사건 서술 시간경고에 따라 이걸 동태적이고 나머지는 다 정태적이라고. 움직일 태는 모양. 수동태, 능동태 할 때 태 이런 것처럼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나머지는 다 정태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사법에도 비교 대조가 나오고 설명 방법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진술. 그럼 이 3가지를 따로따로 쓰는데 이거를 통째로 또 설명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명확하게 통일돼 갖고 누가 짜줘서 썼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어쨌든 설명당 뭐 수사법은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이렇게가 있고 비유, 변화 이거는 유나 의가 들어가요. 의인법 할 때.
의자나 유자가 들어가고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물어봤거든 전화해서 전공한 사람들 박사 물어보고 그런데 변화와 강조 기준이 없어. 변화되면 강조되고 강조되면 비변화되거든 느낌상. 근데 이 비유법의 가지수랑 변화법의 가지수랑 강조법의 가지수가 또 있어. 근데 이거와 이거 구분 기호는 되게 애매해.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찾고 책도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진짜 어렵게 나오면 변화법의 내용을 4가지 문학작품을 준 다음에 강조법을 하나 섞어. 그런 다음에 다음 중 표현 방법이 다른 것을 이렇게. 표현 방법을 수사법이라고 그래. 이렇게 내버리면 이거 변화법과 강조법을 변화법이든 강조법 하나를 통째로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내서 맞추는 확률이 100명 하니까 한 2~3명 맞추더라고. 그 2~3명 중에서 3명을 맞췄는데 2명은 찍으네. 알고 푸는 애는 1명밖에 없더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엄청 고난도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자, 비교하고 대조하고, 이거는, 비교는 성적이 비슷해야 비교하죠.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대비라고 나와, 대비. 이게 참 애매한 단어가 대비예요. 대비는 뭐 같아요? 섞은 거. 대조하고 비교 같잖아요. 그거로도 사용하고, 색상 대비, 그러면, 파란 강에 흰새가 날아간다. 대비되죠.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이거. 그것도 애매하지. 차이는 있는데. 그죠? 색채라는 공통점에서 색깔이 다르다는 차이. 그죠? 이걸 대비라고 그래요. 근데 대비라는 단어도 써요. 여러분, 대비라고 하면 공통점 차이점을 다 구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뚜렷하게 2개를 대립해서 나와서 비교해보는, 비유해보는,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이게 공통점 차이점으로 안 쓰일 때도 있어요. 말 뉘앙스가. 근데 어쨌든 공통점 차이점을 다 찾아보시라고, 대비는. 됐죠? 자, 비교는 쉽게 찾고, 대조도. 근데, 요것도, 논술할 때든 뭐 할 때든, 이 공통점이 있어야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차이점의 기준은 공통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공통점의 기준은 차이점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얘기해라. 그러면 차이점을 근거로 먼저 언급한 다음에 공통점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통점이 명확해져요. 차이점을 얘기해라. 그러면 공통점을 언급하고 차이점 얘기하고, 차이점을 얘기해라. 그러면 또 공통점을 얘기해라. 그러면 뭐라고요? 차이점을 언급한 다음에 공통점 얘기해요. 그래야 명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개만 얘기해서 이거를 공통점만 얘기해라, A를 얘기해라. 그랬더니 A만 딸랑 쓰면 점수가 낮아요. 논술에서. 그러니까 사고방식도 그렇다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공통점을 인식해야 되고, 공통점을 인식해야 차이점이 인식돼요. 됐어요? 네. 자, 과정은 이렇게 수시간 순서대로 뭐 하고 근데 이 국어 시험 잘해 보면 이렇게 네모칸 쳐 있고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과정이에요. 라면 끓이는 과정 뭐 이런 걸 보면 동작의 과정 그러면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화살표 시험지에서 화살표는 과정이다. 인과관계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인과관계도 복잡하게 보면 인과관계만 1시간 이상 수업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인과관계 중에서, 그죠? 이 비교를 해서 가장 강력한 인과관계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멀어, 인과관계가 서로. 그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거는 말도 안 돼, 뭐.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초등학교는 나 대통령 될 거야. 그럼 인과관계를 막 구성하면 돼요. 너무 멀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인과관계가 여러 가지 중에 고르는 문제도 있지만 인과관계가 연속이 되었을 때 그걸 이해하는 문제, 그게 얼마나 밀접하고 타당한가 이런 것까지 하면 인과관계도 쉽지 않다는 거. 다음 순서는 P면 Q이다라는 거고. 묘사라고 했을 때 뭘 착각하기 시작하면
묘사, 감각이란 말을 되게 많이 착각을 해요. 감각적. 국어에서 나오는 용어의 감각적은 시각, 촉각, 이런 오감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센스 있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그건 국어 용어가 아니야. 센스 있는,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센스 있게 묘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시험 용어의 감각은 오감각, 복합감각, 공감각, 뭐 이런 거. 이해됐어요? 이거랑 똑같이 묘사도 국어에서 시험 용어의 묘사는 자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격 묘사. 아니, 그거는 시험 용어가 아니야. 이 묘사는.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야. 국어에서. 성격 묘사 했을 때는 그림 이거는 국어 용어가 아니라 그냥 성격을 설명했다. 자세하게. 이런 뜻이 든 거고요. 묘사라는 것은 외양 묘사나 상황 묘사나 해서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그림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 설명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묘사가 마치 크로키 미술에서 특징을 잡아서 그리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묘사예요. 그러니까 성격 서술 이렇게 원래는 써줘야 되는 거예요. 성격 묘사할 때는 이 용어가 아니라고. 외양 묘사, 외부 묘사했을 때는 국어 용어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건 국어 용어로 쓰였느냐, 일반적인 설명으로 쓰였느냐를 구분을 해야 돼, 시험에서는. 됐어요? 유추는 유비추리거든, 유비추리. A와 B의 관계처럼, 같이, 듯이, 이렇게 지규법처럼 쓰여요. 이게 있어요, 처럼, 듯이. C와 D의 관계. 이렇게 되면, 이게 뭐더라? 수학에서 뭐라고 하더라? 비례식. 이 비례식하고 똑같아요. 처럼, 듯이, 인양, 같이, 여기가 나와요, 이게. 맞지? 그러니까 이 유비추리는 유사하고 비슷한 건데, 직유법은 하나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유비추리는 유사하고 비슷한 거, 네 글자예요. 유사하고 비슷한 걸 추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같이 듯이처럼이 유사하고 비슷한 직유법 개념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분석은 한 덩어리를 나눠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요소마다. 구성 요소마다. 나눌 뿐 해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두루루. 7가지. 자, 됐어요? 약식으로 이렇게 이제 시험 보면서 관련될 수 있는 거 설명한 겁니다. 다음 법. 자, 소설에 사면서. 이제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소설 시험 문제를 풀면 이렇게 인물 삼각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둥글둥글하니까 긍정적이고 얘는 날카로우니까 부정적이고 얘랑 대립하는데 이렇게 사각형의 객관적인 애가 있다고 쳐야 돼요. 보통 이런 삼각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자가 제일 위에다 심판자를 두고 얘랑 하든지.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는 주동인물이고 그 하나는 반동인물이에요. 주제에 부합하는 사람이 주동인물이고 그 반대하는 반동인물. 그러니까 얘랑 무슨 관계고 얘가 얘한테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죠? 서로 쌍방강에 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써주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배경을 쓰는 거예요.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역사 배경. 자,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역사 시대 배경, 소재 배경 이렇게 4가지를 따지셔야 돼요. 보통 배경을 따질 때는 뭐라고요? 보세요.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시대 배경, 거기에 들어가는 특이한 소재들 배경. 이해되세요? 이렇게 4가지.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시대 역사 배경, 시대 역사. 그 다음에 소재 배경. 소재 배경은 노란 단풍잎이 피는 계절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비가 많이 오는 역할이라든가, 빨간 진달래가 피는 동네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석탄이 뿌옇게 되는 동네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누런 황토가 많은, 그, 밭이 있는 느낌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붉은 산이 있는 동네 느낌이라든가, 이렇게. 이게 보면, 주제 구성 문제인데, 주제 구성. 여기 전체가 다 구성이에요, 구성. 근데 주제는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나 인간에 대해서 쓴 거야, 소설은. 그러면 문체는 문장의 체질, 스타일, 작가마다 체질이 있대. 쓰는 방식.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작가 개인 개성에 관한 시험 문제인데 이게 작가 하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자체가 국어 전체 이론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문체가 뭐냐 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좀 낼 수 있지만 내기가 쉽지 않아요. 주제도 내기 쉽지 않고 그래서 소설이 나오면 이렇게 인물 요거 봐 인물 요거는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는 사건 요거는 배경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거가 되기 때문에 요 그림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문제 자체. 그래서 소설을 볼 때는 머릿속에서 요걸 하고 소설 요점 정리할 때도 이렇게 써주고 요거의 밑에다가 간단한 줄거리 같은 거, 특징 같은 거, 표현법 같은 거 이렇게 두세 줄 정리하면 이렇게 딱 하면 A4 반장이면 다 정리되거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면 최고예요. 거기다 추가로 여기다 인물 쓰고 이 근처에다가 기억할 만한 거 쓰고 이렇게 소설 요점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기억이 제일 오래 남고 복원도 빨리 되고 그래요. 그래서 소설의 구성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설명을 하면 소설을 간접하고 간접, 뭐 직접,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 다음에 뒤에 또 이론 나올 테니까 하겠지만 이럴 때 보면 어쨌든 이게 대화와 행동이 있고 대화 있고 대화, 행동. 설명도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작가가 서술자가 설명을 해. 그럼 대화는 따옴표로 쳐요. 따옴표로 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설명들이 쭈르륵 나오는데 소설 이렇게 두 개로 돼 있거든. 대화하는 거 따옴표로 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많을 때는 이 사이사이에 있는 설명을 중시해서 끊어봐야 되고 그러면 줄거리 파악하기가 좋아요. 이 대화는 박스치고 이 설명이 많을 때는 이 대화를 박스쳐보면 대화의 흐름을 보면 흐름 잡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적게 써있는 걸 읽고 점점 많이 읽는 전략으로 할 때 이렇게 많은 것, 적게 써있는 걸 중심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좋은 거고 그리고 소설을 보면 여러 명의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희곡은 A는 누구, B는 누구, 또 A는 이렇게 땡땡이 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요 A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A 내용이면 다 이렇게 내용을 A에다 중요한 요점에다 삼각형을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A 누나 이렇게. 그럼 B는 여기 네모구나 이렇게 치면 편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소설은 이 땡땡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 자체 내에서 요 글 자체 내에서 요게 A가 얘기했다 그렇게 동그라미 치고 얘는 세모가 세 개가 있다 그렇게 세모 치고 근데 이걸 뭘로 치냐 그 주변의 말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들로 치면 돼. 사건이나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거는 세모 얘기 동그라미 그러면 이렇게 희곡처럼 A, B, C가 나중에 눈으로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면 문제 풀 때 A와 필요한 거는 A 근처에서 읽고 B는 세모의 근처에서 읽고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체크해주면 소설 나중에 시험 보는 체크로는 되게 좋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보면 연극하고 희곡인데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해질 때까지 희곡한다. 해질 때 이거는 무대 배우 관객이요. 무대 배우 무대 극본 관객 배우 무대 배우 관객 관객? 관객 방청객 또 살면서요. 관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대가 있지. 여기에 관객들이 보고 있고 여기 배우가 있는데 관객이 없으면 연극이 아니죠. 그러니까 연극은 관객들이 웃고 막 그래. 그래서 소통을 같이 해야 돼. 근데 이 배우들이 하는 대본이 이렇게 희곡이에요. 그래서 무대, 이게 배우 대신에 극본, 관객, 이렇게 얘기도 해. 무대가 있고, 극본이 있으면 극본 안에 해설, 지문, 대사가 있거든. 그럼 이 해설에 등장인물 나오고, 그죠? 장소, 배경, 이런 거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설명 나온 다음에,
이 대사 칠 때, 이거 말하니까. 배우들이 대사죠. 배우 대사. 요 지문은 두 개가 있어, 지문은. 무대장치하고 행동. 가로로 쳐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로 쳐 있지. 요게 이렇게 행동이나 무대장치 이렇게 가로 쳐 있는데, 요 토론글이나 이런 거 써줄 때 수능에서 이렇게 앞에 토론글이나 아니면 발표문이나 이런데 이렇게 가로치고 이 행동들을 이렇게 쳐줄 때가 있어. 혼자 발표하는 거나 뭐 이렇게 둘이 토론할 때 이렇게. 요것도 요 희곡에서 나오는 바탕글이에요. 원래는 이게 없어야 되는데 가로는 쳐줘. 가로치고 행동 모양 손을 해서 어떻게 했나 이렇게. 요거까지 같이 이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시험 문제 되더라고. 됐죠? 자, 그러니까 해설, 지문, 대사하고 이게 무대 극본 관계니까 연극하고 희곡 치면 연극의 대본이니까 희곡이 그죠? 영화의 대본은 시나리오고 시나리오하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고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니까 이렇게 사면소 두 개가 요게 그죠? 요 극본의 사면소 희곡 극본 희곡의 사면소가 이렇게 해설 지문 대사겠죠. 자, 근데 이제 소설하고 희곡하고 차이는 해준 것처럼 소설은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고 이렇게 이건 시간 경과고 이거는 심리적 정도예요. 심리 단계. 심리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의 정도, 심리적 단계. 근데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라 이렇게 현장성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걸 바꿔 쓸 때 주제는 안 변하더라도 상황의 흐름에 맞게 이해하고 여기에 필요한 행동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바꿔 쓰기로 시험을 낼 만은 하죠. 그래서 희곡에서 소설로 바꿨을 때 그러면서 이걸 주는 현장성이에요. 현장성에서 무대의 구성이나 장치나 공간의 이용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여기부터 불 껐다 켰다 하면서 여기 갔다가 불 끄고 여기 가고 가면 공간이 이동한 것처럼 될 수 있죠. 또 앞에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막 연극을 하는데 여기 앞에 와서 혼자 얘기하면 이게 공간이 떨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현장 공간을 나누는 방법. 이것도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이렇게 공간을 나눴을 때 이게 다른 시간대고 여기는 공간이 다르게 느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당극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쓱 친 다음에 딱 가서 앉죠. 하면서 금 긋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뚝뚝뚝 들어가고 앉잖아. 원래 땅바닥에다 금을 그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거기가 방이 된다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이런 것처럼 현장에서 어떤 공간을 나누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이 현장성을 이해하니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됐어요? 자, 이 수식어에서 이렇게 화살표 달라는 게 피수식어이죠. 피수식어. 수식어이라는 건 없어요. 오원에서 오원. 근데 이제 피수식어. 수식어 두 가지죠. 관형사가 뭐라고요? 관형어, 부사. 이거 두 개 합쳐서 수식어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관형사가 부사는 서술어를 형용사 동사인 서술어를 꾸며줬기 때문에 부사고, 관형사는 명대수인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사가. 근데 요것도 했죠. 관형사에서 관형어가 되느냐, 다른 품사가 전용돼서 관형어가 되느냐, 요거에 따라 시험 문제가 또 다르게 나온다고 했죠. 저번에 한 것 같으니까 이건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수필의 6가지 특징. 이게 이게 따를 숫자예요. 수행만 할 때 따른다. 붓을 따라서 자유롭게 써라 그래요. 형식이 자유롭다가 무형식의 형식이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필이 뭐냐? 체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체험 경험이 아니라, 이걸 체험하고 경험한 게 아니라 가상의 일, 상상의 한 일은 수필이 아니라고 해요. 소설이라고. 근데
체험 경험을 했고 플러스 여기에 뭐도 있어요. 수필이요. 교훈. 깨달음. 깨달음. 요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다른 사람을 체험 깨달음을 나누니까 합쳐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을 알려줘야 돼. 근데 이제 형식이 자유롭다는 건 무형식이라는 거는 다른 것들은 소설의 구성 요소. 자, 소설을 썼는데 소설의 형식이 아니야. 그럼 어디다 분류하지? 소설의 형식을 제대로 못 갖췄어. 소설을 썼는데. 그럴 수 있나? 어쨌든 형식을 구분하기 힘들면 전부 다 수필이야. 이래서 한문으로 뭔가를 썼어. 소설은 아니야. 그러면 기, 표, 사, 부, 술 이런 한문 문장이 있어. 무슨 기, 출사표, 어부사시사, 무슨 부, 무슨 슬견설, 설, 깨달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한문 문장의 종류거든. 그러니까 모조리 소설 아니야. 모조리 수필이야, 수필. 무형식은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건데 그러면 형식이 있는 건 뭐냐? 시냐, 소설이냐, 희곡이냐 빼고 나머지 다 수필이고. 근데 무형식의 형식이다 그래. 그럼 뭐라고? 글쓰기의 방식은 지켜야 된다고. 그냥 기본적인 글쓰기 방식. 자, 이 개성 체험이라고 그러고 소재 재료가 제한이 없다고 이제 보이는데 다 쓴다고. 고백적 체험적이다. 체험이고 나는 지은이고 나. 주로 감정적 교훈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에서 논설문 있지, 논설문. 요게 3단 논법으로 가장 빡빡한 거예요. 근데 이 논설문인데, 논설문을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게 좀 못 됐어. 그러면 논설적 수필도 있다. 실제로 논설문. 그 다음에 논술도 있어. 논술. 그 다음에 에세이가 있어. 그 다음에 수필이 있어. 이 차이를 조금씩 얘기해 줘. 그 다음에 논문이 있어. 그러니까 논문. 자, 봐봐. 이 수필은, 수필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 경수필도 있고, 에세이가 있으면 미셀런이라는 게 있거든. 논문 수준에, 논문 수준에 미셀런이. 논문식의 수필이 있어. 미셀런이.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어려운 논설문인데, 논설문은 미셀런이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논설문하고 미셀런의 차이, 에세이의 차이는, 요거는 수필이야. 이것도 수필이고, 에세이도 수필. 근데,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사용됐을 때, 수필은 경수필은 아니에요. 개인의 깨달음, 가벼움, 일상사. 신체 주변에 잡다한 내용들에 대한 기록. 그래서 신변 잡기를 쓴다 그래. 이건 경수필이라 그래. 근데 에세이는 미국 대학 갈 때, 자기 얘기도 써야 돼, 분명히. 수필이니까 자기 얘기도 쓰는데, 요 사회적인 관심 있잖아.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런 거. 이런 것도 써야 돼. 사회적인 역할이나 사회적인 인식, 뭐 이런 거. 내가 개인이 이렇게 준비된 사회가 사회에 이런 걸 느껴서 이렇게 해서 니네 대학 가서 이런 걸 배워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거는 에세이는 미국 대학 할 때 써갖고 보내. 입학할 때. 수필하고 에세이 다르지, 그죠? 응? 그럼 논술은 뭐냐? 우리나라 대학 할 때 쓰는 거야. 요거는 문제 자체가 자기 얘기는 하나 더 쓰면 안 돼. 하나도 안 쓰고, 어떤 사회적인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그거를 마치 논설문 쓰는 것처럼, 비문학 작성하는 것처럼, 배운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요 논설문 쓰는 것처럼 비문학 작성해보라는 거야. 비문학을. 단, 이렇게 여기서 진보 의견이 있고, 여기 보수 의견이 있으면, 이걸 비교해서 나는 이 상대방을 비교했더니 요거다, 이렇게. 마치 판사처럼.
A 의견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B 의견은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니네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이게 적당해 보이나 이렇게 해줘야 돼. 이해되세요? 그럼 수필하고 에세이하고 논술, 우리나라 논술 수업 차이 알겠죠? 그러면 논설문은 뭐냐? 이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돼, 논설문처럼. 그러니까 학생이야, 근데. 그러니까 네 논리대로 써보라고, 그냥 인과관계 흐름으로. 이 논설문은 근데 작가가 쓰니까 논리적으로 설득까지 해야 돼. 전문가가 쓴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설득이 안 되면 논설문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논설문은 설명문처럼. 설명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이건 주장하는 글이잖아. 아, 이렇게 논설문 설명문 할 때 배워. 그러니까, 논설문은 아니야. 완전 설득 못 할 수 있어. 어떻게 대학 교수를 설득해. 최대한 근거돼서 하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 형태에 갖춰서. 그죠? 이 에세이는 그 대신에, 네 얘기를 쓰면서 너가 사회와 관계, 사회에서 역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우리 대학에 들어오고 싶고 왜 들어오고 싶은지를 밝히라는 에세이를. 수필은 네 얘기 해보라는 거야. 네가 깨어닫고 배운 게 뭐냐고, 느끼고 배운 거, 사람들한테. 됐어요? 그럼 논문은 뭐냐?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이거 박사 논문, 석사 논문처럼 논리적으로 이론을 구성해서 논문 쓰는 절차에 맡겨서 이론을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객관적 데이터를 다 대면서. 응? 개인 경험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개인 경험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이해되세요? 그게 요거는 대학 석사 박사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유명한 거 배우는 거고, 요건 대학 입학 시험 할 때 하는 거고, 요건 미국 대학 입학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수필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 보고 아니면 자기가 숙제로 내든가 그러죠. 됐나요? 조금씩 사이? 이게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경수필을 할 때 에세이하고 경수필하고 조금 다른데, 미국 대학 시험 때문에 에세이는 느낌이 이렇다고. 이해되세요? 에세이 써서 내라 돼, 미국 대학에. 근데 미셀러니는 뭐라고? 그냥 논문 써서 수필식 논문. 그러니까 논문 절차를 완전히 갖추지 않아도 논문과 관련된 사회의 무거운 이야기들 할 때 됐어요? 자,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고. 자, 다음에 이거 한 번만 찾아보고 에세이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죠? 에세이. 에세이, 중수필, 미셀러니, 그냥 거꾸로 썼구나. 미셀러니, 가벼운 경수필, 에세이. 그렇게 찜찜해가지고. 자, 에세이는 두 종류. 미셀러니, 공식적 에세이와 비공식적 에세이. 지적 논리적, 후자는. 에세이를 또 두 개로 나누네, 그죠? 지적, 객관적, 논리적, 공식적 에세이하고 비공식적 에세이로 나온다. 수필들, 영재 수필 이런 게 있고. 미셀러니. 에세이의 종류를 에세이와 미셀러니로 나눈다고. 그죠? 공식적 에세이와 비공식적 에세이로 나누고. 그러니까 에세이가 더 큰 말이구나. 소설 보는 게 뜨네. 자, 이렇게 신변 잡기 했을 때, 그럼 요거는 사회적인 건 공식적 견해를 밝힌다는 거네, 그죠? 그럼 요게 아니네. 요게 그냥 에세이네, 그죠? 요게 미셀러니고. 이게 그 전에 이게 바뀐 것 같아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됐죠? 걸리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착각을 했냐면 에세이를 또 두 개로 나눠서 에세이와 미셀러니로 나누니까. 그죠? 요거는 사회 문제가 들어가니까 지적인 능력을 밝히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러니까 요게 또 포함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에세이로 부른 거네, 그죠?
됐어요? 자, 기행문에서는 여정, 견문, 감상인데 이게 전파 견문어 뭐라고요? 들을 문자고 이거 볼 격제 보고 들은 거 쓰는 거고 여행의 과정이에요. 여정은. 근데 이제 객수가 뭔지 알아요? 객수? 여객의 그리움, 여행객의 그리울 수. 이걸 다른 말로 객창감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객창감.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객창감이라고 해요. 이 단어 두 개만 알면 객수, 객창감 알고 여행의 과정, 과정별 이걸 본 거냐? 그러니까 본 팩트냐? 그러잖아요 요새. 팩트냐 이게 팩트냐 아니면 그냥 생각이냐? 요거만 잘 구분하면 돼요. 이렇게 감상한 느낌이냐, 본 거냐, 들은 거냐, 팩트냐 이렇게. 요 팩트냐, 느낌이냐 구분하고 여행의 과정만 정리를 하고 객수, 객창감이 요 팩트 여기서 나오겠죠 이렇게 감상 능력사 그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외형률 말고 그럼 뭐냐 내재율이 있는데 내재율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개 배우려나? 2개, 3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자유시래. 근데 오늘은 안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해봤는데 자유시인데 이게 몇몇 조예요? 이런 것도 안 되고. 굉장히 많아요. 그거 오늘이 뭐야?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내재율이에요. 내재율. 그러니까 외형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건 다 뭐라고요? 내재율이에요. 그러니까 외형률을 배우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재율은. 그 외형률이 이렇게 3개예요. 음보율, 음수율, 음의율. 그러면 음보, 삼음보 들어봤죠? 네. 세 덩어리를 끄든지 네 덩어리를 끄든지 이건 띄어 읽기예요. 띄어 읽기. 사음보, 시조. 자, 음보는 띄어 읽기고 음절은 한 글자고 읽을 때 음절, 읽을 때 한 글자고 이거는 덩어리로 띄어 읽는 거고 이거는 한 글자고 어절은 뭐예요? 띄어 쓰기고 이해됐어요? 음수율은 글자 수고. 그러면 음수율하고 음절이 모여서 음수율이 되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죠, 어절로. 그 띄어쓰기 한 거를 끊어있는 건 내 맘대로 읽죠, 음보. 그러니까 몇 음보 있는지도, 그러면 음수율을 가지고 음보로 시험 문제 낼 수 있죠? 7호조다, 그러면 어떻게 몇 음보로 끊어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3, 4호로 끊어놓는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음보율이 있고, 음수율이 있고, 숫자입니다, 음수율은. 수의 반복. 그 다음, 음의율은 음의를 잡으려면 자음 모음의 공통성, 소리의 공통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문장의 제일 첫 부분, 반복의 첫 부분에 비슷한 소리가 있으면 둔, 중간은 요운, 허리, 마지막에는 가군, 둔, 요운, 가군. 요운 맞추기는 되게 힘들고요. 가군은 많이 맞추고요. 필요에 따라서 둔도 맞춰요. 가군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쉽게 찾아지고 두운도 쉽게 찾아지는데 요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걸 한 번도 안 받습니다. 됐어요? 예. 요게 외형률이고 외형률이 아닌 게 내재율인데 이거 내재율이다 그럼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외형률 참문법을 터득해갖고 이게 내재율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든지. 그러니까 가끔가다 지식이나 어떠나 물어봐요. 이게 시가 이거 운율이 뭐냐고 외형률이. 찾을 수가 없죠. 현대시 같은 거. 저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내재율인가요? 확실치 않으면 이게 찾아볼까요? 그래서 무조건 있어요? 네? 운율이? 뭐라고요? 무조건 있어요, 운율. 왜 그러냐면 운율이 없으면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운문입니다. 운율 있는 문장이에요. 리듬감이 있어요. 리듬감 반복. 그러니까 산문처럼 시는 행과 연을 구분하잖아요. 행연을 구분 안 하고 그냥 산문으로 썼는데 이게 시래요. 그래서 산문시 했을 때 이 산문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 외우냐? 이게 산문인데 이게 시구나. 작가가 시로 발표했어요.
근데 그 리듬감이 있대요, 거기 안에. 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못 느끼겠어. 내가 시가 수준이 나서 그런데 20년을 가르쳤는데 못 느끼겠어. 근데 실해. 이해되세요? 그럴 수 있죠. 산문시. 자, 이렇게 정형시로 형태가 딱 짜여진 시가 뭐뭐 있냐면, 시조도 정형시고, 가사도 정형시고, 뭐. 그래서 향가도 형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형시. 그러니까 시조, 가사, 이렇게 형태를 특별하게 배워요. 뭐 사사조다, 몇몇 조다,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건 정형시인데, 형식이 없어요. 그럼 자유시잖아요. 근데 이건 산문이요, 형식도. 시와 완전히 다르게 그냥. 행연 구분도 안 돼, 이렇게. 적어도 자유시, 정형시는 행하고 연은 구분이 되는데, 이건 산문시는 그냥 문장으로 써서 일반 글 같은데, 산문시래. 그러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또 보세요. 이건 형태상이고, 이건 내용상이다. 현실 참여시, 서정시, 감정을 읊고, 서사, 줄거리가 있는 시. 극시도 있네, 극시. 연극 대본처럼 막 대화하는. 서사시, 극시, 서정시, 선실 참여시. 내용상. 왜 그러냐면, 서사시는 소설이고, 소설 느낌이 강하고, 이거는 희곡 느낌이 강하고, 소설, 희곡 말고 뭐 있어? 시잖아, 시. 그 다음에 이거는 현실 참여 논설문 같잖아, 느낌상. 주장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래를 나눠준 거거든. 됐어요? 자, 다음에 판소리에서 소리, 안일이, 발림. 소리는 창 하는 거겠죠, 그죠? 예. 발림은 뭐예요? 몸짓. 안일이는? 아니요. 중요한 건 말하는 거. 대화. 그러니까 노래, 대화, 몸짓 이렇게 되겠죠. 기초적으로 이게 별건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판소리를 보게 되면 판소리 자체로 나오는 이 판소리 판본이 달라요, 동네마다. 내용은 비슷.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동네마다. 노래하는 방식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쪽 동서로 나눠서 동편제, 서편제. 영화 서편제 들어봤죠? 서편제. 안 들어봤어요, 서편제? 이거 시험도 나왔었는데 그 서편제 자체 그림. 영어가요? 네. 서편제, 동편제, 동쪽은 막 우레와 같이 강한 소리, 서편은 뭐 가늘고 뭐 무슨 소리 해갖고, 노래 부르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판소리가 뭐, 판도가 이렇게, 파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졌다고. 요쪽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판본 자체가 옛날에 흥부가, 판소리거든요? 흥부 전 말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흥부는 나쁜 애, 애만 없고 능력 없고, 놀부는 사려가 깊은 애, 이렇게도 나왔어요. 이걸 이본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본, 다를리, 판본.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패러디물처럼, 패러디는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떠돌다가, 이걸 중에서 요거랑 장점 합쳐서 정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소리가. 그전에는 이게 더 다양했다고, 막, 동네나, 뭐, 연극극단마다 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 다르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따로, 이거 지금, 도시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한 방에. 이거 봤나? 저번에 뭐라고 해서? 이거, 중등판. 이거 다 설명한, 중등판 본 다음에, 이거 상세 해설이 1시간짜리가 두 개인데, 두 개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자세히 모르면, 그러면 맨날 나오기 때문에, 예시까지 다 한번 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이게 반어와 역설의 비교. 예를 들어서, 반어가 있고, 이게 역설이 있으면, 문장 자체에서, 이거는 반어는 정상이에요, 문장 자체가. 문장 자체는 정상인데, 요 대화 내용을 보면, 거꾸로 얘기했어요. 여기 뒤하고, 여기 앞뒤의 흐름을 보면. 반대로.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뭐라고요? 상황을 보고 반대로 해석해야 맞는 해석이에요. 근데 역설은 비정상이에요,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뭐라고요? 모순이에요, 모순. 소리 없는데 아우성 이렇게 되는 것처럼. 동시에 존재가 안 되고, 뜨거운 얼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자체가 이게 역겹다.
메스껍다 하는 설인데 모순이 되고 이거 단어만 보면 되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이거는 반대 해석인데 이거는 새로운 뜻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은 엄청 큰 소리라는 의미를 획득해요. 이게 충돌해갖고 정반 서로 반대잖아요.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크림 알아요? 튀긴 아이스크림 알아요? 아이스크림 튀겨가지고 당겨주는 거? 오케이. 그런 것처럼 전혀 상상 못한 요리잖아요. 아이스크림도 뜨거워. 이런 것처럼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모순만 기억할 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정상적인 문장이고 이 있는 문제의 상황에 반대 해석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두 개가 합쳐갖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한 차원 더 높은 새로운 뜻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처럼 반어와 역설 예를 들어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려다 그러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려다 아니 눈물 흘리려다를 뭐 눈물 아니 흘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눈물 흘린다는 거겠죠. 아니 눈물 흘리려다 하는데 아니가 아닌 게 아니라 그럼 반대로 눈물 흘립니다. 그러면 반어해요.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러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다 했다. 근데 죽어도를 중심으로 하면 이 사람 죽었는데 눈물을 어떻게 흘려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죠? 죽는 상황일지라도 눈물 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극한의 초국 뭐 이런 걸 나타내 주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죽어도 어떻게 눈물 흘려? 이걸 초점 이 두 개 죽음과 눈물 흘린다. 안에 눈물 흘린다를 안에 눈물 흘리는 눈물 안 흘리는 거잖아. 정상적으로 그죠? 눈물 흘려? 안 흘려. 이 두 개를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반어로도 해석하고 반대로 눈물 흘린다. 아니면 뭐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 흘려? 눈물 안 흘리는 걸 죽인 거하고 말도 안 되잖아. 두 개 비교가. 이걸 합쳐갖고 이해를 하면 역설이 되면 이게 반어면서 역설이 되는 그 심정, 역설이 되는 심정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뜻까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지. 수준이 더 높아져서. 그 다음에 이게 서리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서리적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서리법은 물음표가 있어야 돼. 물음표. 그 다음에 이건 명확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 말씀이다 라고 끝났는데 이게 뭔 말이야 를 끝났는데 이 뒤에 답변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필요한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용이. 문맥 내용상을 다 확인해야 이거는 질문하는 뉘앙스구나 하는 게 서리적이에요. 서리법은 아니고.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 서리적이. 서리법이라고 정확하게 안 나고 서리적이 나온 거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다 하고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이거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영상을 보고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더 추가로 심화해서. 화리법은 사람. 화리법은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거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희한한 게 사람은 생물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닌 것이 무생물일 수도 있고 생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리법인지 의인법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또 의인법이 되면 주관적인 어떤 걸 보고 사람처럼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화자인 경우에 요거를 봤을 때 이 주관적 사람의 주관이 이 객관적인 물건에 들어가는데요.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감정이 이동 입장할 수 있고 사람의 입장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달이 웃는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여기는 꾀꼬리는 즐거운데 나는 슬프다. 그럼 감정이입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하고 감정이입하고 의인법하고 화리법을 다 같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세 개는 기본적으로 이거 중학교 보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만 해주고 오늘 끝내는데, 왜? 요거 3개가 숙제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너무 많아. 근데 예시를 한 번쯤은 보시기를 바라니까. 오랫동안 배우다. 자, 갈등요행에서 1대1. 요거는 1대1이고, 이건 뭐고요? 1대4고. 그죠? 이건 1대 뭐라고요? 자연. 자연? 네. 노인과 바다. 아, 이건 뭐라고요? 다대다. 요 갈등명에서, 자, 1대1인데 1대다, 1대1, 1대다 하고 있나요? 네? 1대1하고 1대다. 요 가지수하고 또 있어요? 다대 1 대봐야 1대다고, 그죠? 다들 자연. 아, 많은 다대, 오케이. 근데 많은 다대하고 자연. 자연. 자연은 없잖아. 자연끼리 싸우진 않잖아. 그죠? 다대 자연은 빠졌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거? 이건 그냥 역사, 그냥 역사. 네? 역사. 다대 자연하면. 인간의 역사. 요거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죠? 사회와 사회의 싸움. 이건 많죠. 동네와 동네 싸움. 일대 자연이 드물겠죠? 그죠? 일대다는 많겠죠? 그죠? 1대1도 많고. 이렇게. 자연이랑 싸우는 게 뭔가 이상한데. 원시인 같은 거, 로맨스 크로스도 1대 자연일 수도 있고, 그거를 하면서, 생존. 생존을 하면서 1대 사회에 대한 관계를 또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이게 별건 아닌데, 이렇게 갈등 유형 자체, 이렇게 어떤 종류를 나누는 것은, 그게 뭘 요구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뭘 대상으로 하느냐는 거. 그렇죠? 다음에 이제 가볍게 이거 다시 정리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